안녕하십니까? 네. 좀 자주 뵙네요. 그러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까지 해서 그 등록 면허세 내용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재산세, 재산세하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까지 오늘 그 하여튼 두 개 세목에 대해서 쭉 내용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재산세인데, 원래 우리가 이제 지방세에서는 여러 개 세금이 있지만 이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위주로 우리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는 이제 부동산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를 중심으로 부동산 등기를 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등록면허세죠. 그러면 이 재산세는 이제 그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중에서 매년 6월 1일 날짜를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 해요. 그래서 이 날짜, 6월 1일 날짜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부동산 소재지, 통상 우리가 이제 재산 소재지라고 그래요. 뭐 토지 소재지가 될 수도 있고, 주택 소재지가 될 수도 있고, 건축물 소재지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재산세 세액을 결정해요. 재산세 세액을 직접 결정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되는 이런 지방세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나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일정 기한까지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 납부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산세를 합계 포함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외외로 징수했죠. 그러나 재산세는 무조건 이건 재산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이 직접 세액을 결정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되는 꼭 보통 징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재산세를 뭐 신고 납부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요건이 뭐 충족되더라도 뭐 물납이나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재산세는 요건이 되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고, 또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나눠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재산세는 방금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할 때 부과되고, 또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낼 때 부과되는 거지만, 이 재산세는 내가 계속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매년 6월 1일 날짜로 재산세 보유하게 되면 매년 부과되는 것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근데 오늘 이렇게 6월 1일 날짜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또 건축물이나 또 우리 주택 같은 것은 소방시설을 이용해요. 그래서 또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부과되고, 또 6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고액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또 이 고액에 대해서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또 부과되기도 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규정을 많이 준용해요. 그래서 재산세를 잘 이해하시면 종합부동산세가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를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산세에 대한 뭐 특징이 나와 있죠. 재산세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방금 제가 설명했다시피 꼭 재산 소재지 시군구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 소재지. 물론 서울특별시만 이제 서울특별시장하고 구청장하고 공동과세가 되지만, 이 서울특별시 공동과세는 우리 절대 중개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게 틀렸다라고 해서 내가 가입표 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가입표를 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재산세는 해당 재산 소재지 시장이 또는 군수 등이 부과되는 세금이고, 그다음에 이런 광역시나 뭐 특별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재산 소재지 시군 구세가 되는 거예요. 도세가 아니라는 거죠. 시군의 재정 수입이 되죠. 그리고 이 광역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는 구청장이 부과되는 건데, 단지 우리 이제 서울특별시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특별시장이 재산세 50%를 징수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서울특별시는 25개 구가 있어. 그래서 25개 구청장이 또 나머지 50%를 징수해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이 징수한 50%를 다시 25개 구에다가
똑같이 또 나눠줍니다. 그럼 어차피 그 서울특별시에도 재산세 수입은 해당 구청장으로 들어갑니다. 구로 들어가지만 근데 서울특별시장이 50% 세금을 징수해서 각 25개 구에다가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만 서울특별시장이 50%, 그 다음에 구청장이 또 50%에서 공동과세를 하고 있지만 일반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일반적인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그래서 결론 짓겠습니다. 무조건 재산세는 재산 소재지 시군구에서 부과되는 거다. 서울특별시 공동과세는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꼭 이 재산세는 이제 보유과세죠. 6월 1일 날짜로 이렇게 부동산을 보유가 돼야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보유과세고, 그다음에 이 세부담 상한은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자별 과세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개인별입니다. 각각 개인별, 개인별 과세가 되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인별이라고도 해요. 인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또는 법인별, 회사도 회사 법인별 또는 일반 개인은 또 개인별 각자 이렇게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시험 지문에서 가구별로 한 가족을 일가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구별로 합산하여 과세 방식이다. 그럼 틀립니다. 무조건 각자별입니다. 남편의 소유자산은 남편에게 부과되는 거고 아내의 소유자산은 아내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꼭 소유자별 과세다라고 해야 돼요. 가구별로 합산 과세 방식 틀린 설명이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우항이 제일 중요하죠. 보통징수 방법이라는 것. 수차례 출제했죠. 수차례. 옛날 초창기에는 이렇게 출제되기도 했어요. 다음 조세 중 그래서 주어진 오지선다형 다음 조세 중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부가징수되는 조세는 그러면 무조건 재산세죠. 보통징수라는 것이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되는 거죠. 그러면 납세 고지서를 발급을 하면 지자체장이 세금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산세 세금을 직접 결정해요. 직접 결정해서 이렇게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한다. 보통징수 방법이다. 32회 때 재산세를 신고납부 방법에 의하여 부가징수한다. 이렇게 틀렸습니다. 꼭 보통징수 방법이다라는 것. 그래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재산세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소액징수 면제 규정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세는 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지할 때 주로 이제 물건마다 일일이 고지를 해요. 물건마다. 물론 외외가 있어요. 토지는 한 장으로 고지하지만 보통은 물건마다 고지를 해요. 그러면 내가 재산세 부과되는 물건이 여러 개라면 나한테 여러 개 고지서가 날라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고지서 한 장마다 그래요. 고지서 한 장마다 세금이 2,000원 미만이어야 돼. 미만의 경우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요. 그러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럼 2,000원 미만이니까 소액이죠. 이 소액은 징수를 뭐한다? 면제하겠다는 거죠. 면제하겠다. 그런데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세 번이나 틀리게 됐습니다. 2,000원이면 징수되고 2,000원 미만의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가 그 구에 그러니까 좀 상당히 오래됐죠. 구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34회니까 상당히 꽤 됐죠. 근데 그때 당시 처음에 강의할 때는 그때는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어요. 1,000원 미만이면 그러다가 한 15회 때나 6회 때 이때 이제 2,000원으로 바뀌었어요. 2,000원으로. 지금도 2,000원으로 바뀐 지도 한 10몇 년, 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 2,000원 미만 나오는 경우 거의 없겠죠. 그래서 현실에 맞지는 않죠. 현실에 맞추려면 한 2만 원 정도 또는 5만 원이라든지 하여튼 2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2,000원 미만이면 지금 현재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징수 면제.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틀립니다. 그리고 꼭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지방소득세도 있어요.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방소득세 문제가 나오더라도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도 그래요. 우리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고지를 해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물론 이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되겠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그래서 하여튼 이 지역자원시설세도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규정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비교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가끔은. 그랬을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다 소액징수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면 틀려요. 재산세는 규정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꼭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란 치랑 파랑은 당연히 묶어서 별표 쳐야 되겠죠. 수없이 많이 나왔죠. 재산세는 요건이 되면 물납할 수도 있고 요건이 되면 분할 납부도 할 수 있죠. 자, 물납은 이미 여러분들이 설명한 바 있어요. 제가 첫째 시간에 재산세 납부 세금이 1천만 원 초과야만 물납할 수 있는 요건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 물납하려면 신청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신청해가지고, 그리고 재산세는 방금 재산소재지 시군구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재산소재지 해당 시군구, 해당 시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만, 그러니까 내가 성남시와 강남구에 부동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을 때 성남시에서 재산세가 1,000만 원 초과되어 물납을 하려면 반드시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는 겁니다. 해당 시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만. 옛날에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국내치 모든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재산은 성남시행이 부과하는데 이거 성남시의 재산세를 제주도에 있는 땅으로 물납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반드시 해당 시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물납에 대한 것은 다음에 우리 재산세 물납에 대해서 따로 배우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정도. 재산세 납부 세금이 1천만 원 초과하면 신청하여라고 그래요. 시군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 세금이 250만 원 초과되면 또 신청을 해요. 납부 기한까지 신청해서 납부 기한까지 내고 또 나머지 일부는 납부 기한 지나가지고 2개월 내에 나눠서 내겠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분할 납부죠. 재산세 분할 납부 250만 원 초과 2개월 이내입니다. 일부를 나눠서 낼 수 있죠. 일부. 옛날에 전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틀립니다. 전부를 분할 납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눠서 낸다는 거지. 일부씩 이렇게 나눠서 낸다. 2개월 이내라는 것 250만 원 초과. 그죠? 이렇게 200만 원 초과될 때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틀려요. 반드시 250만 원 초과해야 된다. 그러면 요건이 충족되면 이렇게 물납과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것은 재산세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아예 이러한 물납 분할 납부 규정이 없죠. 그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구항은 자, 이 재산세를 시장군수가 부과할 때 그 재산세 과세 대장, 시군에는 재산세 과세 대장이 있어요. 이 대장상, 우리가 과세 대장을 공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재산세 과세 대장이 없을 때는 등기부를 통상 공부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상에 기재된 등재 현황하고 그다음에 내가 사실상 현황이 혹시 다르게 된다. 그러면 재산세는 무조건입니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근데 단서 규정이 신설됐어요. 단서 규정. 요 외외 규정, 이 단서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 사실상 현황하고 공부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악용을 해보더라 이거요. 공부상 등재 현황하고 달리라고 그래. 달리 이용을 해가지고 재산세가 오히려 낮아져 버리게 돼. 그럴 때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해야 되는데 공부상 등재 현황하고 달리 이용을 해가지고 재산세가 오히려 낮아져 버리더라. 그때는 뭐에 따른다?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그럼 이 시험 지문에서 재산세는 항상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틀린 설명이 되고, 항상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그래도 틀리지.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오히려 이제 재산세가 낮아져 버리면 그때는 뭐에 따른다?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산세에 대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이 규정 없습니다. 특별징수라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또 신고납부, 이렇게 재산세에서 뭐 특별징수다, 뭐 신고납부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설명이 돼버립니다. 틀린 설명이 돼버려요. 재산세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된다, 뭐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꼭 틀린다는 것. 그리고 재산세는 가산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신고에 대한 가산세, 또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 이런 것은 가산세는 적용 안 해요. 지금 현재 가산금은 적용하죠. 고지되니까 고지서 납부 기한까지 안 냈을 때
100분의 3 일반 가산금이 적용할 것이고 또 고지서 납부기 한 다음 날에서 또 납부되지 아니하면 또 한 달마다 10,000분의 75 중가산금이라는 것은 적용해요. 그래서 가산금은 적용하되 무엇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적용 안 해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세목이에요.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세목은 재산세가 답이 됩니다. 가산금은 적용하죠. 고지되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가산세, 납부 지연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가산금만 적용한다라는 것. 그래서 재산세 특징을 쭉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출제돼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신고 납부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것이 되겠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맞는 거죠? 1,000만 원 초과되면 물납은 신청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되면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 또 맞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별 과세니까 소유자별 과세니까 혹시 뭐 가구별로 합산 과세 방식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뭐 충분히 여러분들 재산 특징 이해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또 시험 잘 출제되는데 이 재산세로 과세되는 것, 과세 대상이 우리가 흔히 뭐 과세 물건이라고 그러죠.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지금 현재 5가지밖에 안 돼요. 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이렇게. 그리고 주택의 재산세를 또 따로 과세합니다. 이 주택의 재산세를 따로 과세돼, 따로 과세. 그리고 이제 그 선박과 항공기도 과세돼요. 선박에 대해서도 항공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재산세 과세의 대상은 딱 5가지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건축물의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선박과 항공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취득세 과세 대상하고 달라요. 취득세 과세 대상에는 뭐 기계 장비도 들어갔잖아. 기계 장비, 차량도 들어갔잖아요. 기계 장비나 차량은 재산세 과세 대상 아닙니다. 아니에요. 차량은 여러분들 그 자동차세라는 세금으로 따로 내요. 차량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로 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꼭 재산세는 차량이나 기장비 등은 해당 사항이 없다. 꼭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세 대상을 시험에 물어볼 때, 과세 대상 물어볼 때 간단하게 그냥 토지 이런 식으로 안 줘요. 토지 이런 식으로 주지 않고 그 지목으로 줘요. 지목. 지적공부상에 28개 지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지목으로 줍니다. 뭐 잡종지로 이렇게 준다든지 또는 뭐 전으로 준다든지 답으로 준다든지 과수원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과수원으로 주어도 과수원은 토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산세에 부과되는 토지는 사실상의 모든 토지예요. 뭔만 빼고 주택 토지는 제외하고. 왜 주택 토지는 제외되냐? 여러분 주택은 따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여기서 이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이걸 말해요. 주거 상시라고 그래요.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주거용으로 쓰는 건축물 및 이에 딸린 토지. 그러면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건축물 및 토지를 우리가 이제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택의 세금은 이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합산하여. 이걸 통산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합산하기도 합니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합산하여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그러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 등 이런 것들은 토지 재산세 따로 내고 건축물 재산 따로 냅니다. 보통은 토지 재산세 따로 고지에서 내고 건축물의 재산세 따로 고지에서 내는데 주택만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가라면 상가나 공장 같은 거는 이게 상가나 공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 재산세 따로 내고 건축물의 재산세 따로 낸단 말이야. 상가나 공장 등 이런 것은 창고 등 이런 것들은 그런데 주택만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과세돼요.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 및 이에 딸린 토지는 따로 계산해. 따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토지에서는 주택 토지는 제외된다. 왜? 주택 토지는 주택으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주택 토지를 뺀 사실상의 모든이요. 모든이니까 지적공부상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에 등록이 안 된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다 이거예요.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해서 토지 재산세 따로. 그 다음에 건축물이죠. 건축물에서 당연히 뭐
주거용 건물은 제외되죠. 왜 주거용 건물은 제외된다? 주거용 건물은 주택으로 구호된단 말이에요. 주거용 건물은 주택으로 그래야 돼. 그래서 주거용 건물만 제외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시설물까지 포함된다는 거. 시설물까지. 이제 시설물은 뭐 에너지 공급 시설, 수영장 등 20타석 이상 골프 연습장 등 이런 여러 레저 시설이라든지 또 우리가 승강기 등 부성인 시설물 다 포함돼요. 이거 일일이 뭐 볼 필요 없어. 그냥 모든 시설물도 다 포함시킨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모든 시설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인 점포, 창고, 차고 등 하여튼 주거용 건물만 뺀 모든 건축물이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세가 과세돼.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만 뺀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 및 이에 딸린 여러 가지 모든 시설물을 다 묶어서 뭐라고 말한다? 건축물이라고 그래. 건축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20타석 이상 골프 연습장, 수영장, 방송 중계탑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건축물이 되는 거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꼭 부과된다는 것 아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을 봐야 되겠네. 주택은 자, 토지 건물을 합산해 가지고 주택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주택. 자, 주택은 무조건 토지를 포함한다 그래야 돼. 주택은. 근데 지금 우리는 주택은 토지를 합산해서 세금 계산하고, 자,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이렇게 주택은 토지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상가나 공장 등은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따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따로 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건축물이 주거용인데 주거용 이외에도 다른 목적으로 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랑 이렇게 함께 쓰여지는 건축물을 통상 우리가 겸용주택이라고 그래. 겸용주택. 근데 양도소득세 국세에서는 겸용주택이란 말 안 쓰고 복합주택이란 말 쓰고요. 지방세에서는 이렇게 겸용주택이라고 그래요. 근데 겸용되고 있을 때 주상복합이처럼 한 동 건물이 겸용될 때 집안채가 겸용될 때 달리 봅니다. 달리. 일단 한 동은 주상복합을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낮은 층은 상가로 돼 있고 높은 층은 주거용으로 된 이런 주상복합이면 어떻게 하냐면 재산세는 무조건 이렇게 부과해버려.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높은 층 이런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 부분만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각각 본다는 거예요.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고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으면 그런 다른 목적으로 보고요. 각각 본다란 말이에요. 각각 본다. 그러면 각각 본다 그러면 시험은 뭐 각각 본다 이런 말 안 써져요. 이렇게 각각 본다가 이렇게 나와. 시험 지문은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이를 주택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각각 봤어요? 따로따로 봤어? 그러면 밑에 토지를 또 나눠줘야 돼. 주택 토지, 주택 외의 토지로 나눠줘야 돼. 밑에 토지 나눌 때는 무조건 건물 면적별로 나눕니다. 토지를 면적을 나눌 때는 무조건 뭐요? 건물 면적 비율로 꼭 나눈다. 그러니까 그 한 동짜리가 있는데 한 동짜리가 주상복합이네. 그러면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 주택이고 주거용으로 쓰이지 않는 부분은 주택으로 안 봐. 그러면 밑에 토지도 주거용 토지와 주택 외의 토지로 나눠줘야 돼. 밑에 토지 나눌 때는 뭘로 나눠준다? 위에 있는 건물 면적.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구가 겸용된다. 일구란 말은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주거용 주택이죠. 일가족이 살 수 있는 것. 그러면 일가구가 살 수 있는 일구 주택에서 일부는 주거용으로 쓰고 일부는 카센터, 남편이 카센터로 쓰고 있네. 또는 일부는 슈퍼로 쓰고 있네. 그러면 한 일구 주택에서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함께 쓰여지고 있죠. 그러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해요. 꼭 이상. 초과 말고요. 100분의 50 이상이면 우리는 뭘로 본다? 주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구 주택에서 주거와 주거 외 용도랑 쓰여지고 있는데 시장 군수가 재산세를 주택으로만 고지하네. 그러면 내가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전부 다 주택으로 고지한다는 겁니다. 100분의 50 이상. 그러면 이게 작년에 출제돼 버렸네. 이거 작년에 이거 출제했습니다. 작년에 겸용주택 그대로 냈어요. 한 동의 건물이 겸용되는 경우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주택으로 본다. 맞게 나왔고 작년에 또 이것도 나왔어요. 일구의 건물이 겸용됐을 때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작년에 60이라고 나왔어. 60이면 주택으로 본다. 맞죠? 100분의 50 이상인 100분의 60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이 되는 것이죠. 주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꼭 요 교명주택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주 출제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2번도 너무 많이 출제했죠. 1인이 여러 개 주택을 보유합니다. 2개 이상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고 수개라고도 해요. 수개란 말은 여러 개다 이거예요. 1인이 2개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매일구 주택별로 이 세 글자에다 크게 동그라미. 무조건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군, 같은 시군 관할구역에 2개 이상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주택은 일일이 주택별로 따로따로 세액 계산한다는 것. 그리고 토지랑 합쳐서 계산한다는 것. 그래서 똑같은 관할구역에 여러 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여러 개 주택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주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다. 틀립니다. 일일이 주택별로. 여러분들 주택 몇 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확인해 봤더니 여러분들 4채씩 가지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나오든가 재산세 따로따로 나오고 있죠? 뭐 희망사항입니까? 하여튼 각각 주택별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주택의 토지까지 합쳐서 주택으로 세금 계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시장 구수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데 토지까지 합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주택의 토지를 보니까 주택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 그럼 주택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게 되면 작살내버립니다. 그 주택 바닥 면적 있지, 건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주택 토지를 해버려요. 10배까지를 주택 토지를 해버립니다. 엄청나는 거죠? 그러면 건물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다. 근데 10배까지다. 그러면 3000제곱미터. 그러면 거의 뭐 1000평을 갖다 주택 토지로 봐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1000평 주택 토지를 보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한테 부과해버리면 다 작살 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택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그 주택 건물 정착 면적, 바닥 면적의 몇 배를 10배요. 10배. 여기를 모의고사에서 도시지역은 5배로, 도시지역 밖은 10배로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도시지역이든 도시지역 밖이든 무조건 10배요. 10배를 무조건 주택토지로 봅니다. 10배를 주택토지로 본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이렇게 뭐 도시지역은 5배, 도시 외외 지역은 10배 그런 식으로 장난 안 쳐. 10배냐 20배냐 이렇게 장난 안 쳐. 20배로 나오면 틀려. 20배로 나오면 틀리다. 10배까지를 주택토지로 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가구 주택은 또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내용은 또 뒤에서 있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참 어쨌을까 이거 이번에 냈으면 좋을 뻔했네 이거. 이게 지난 33회 때 기출입니다. 33회 때 여기서 한 문제가 기출이 됐죠. 그죠? 그래서 항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꼭 출제됩니다. 반드시 출제되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선박이나 항공기도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선박이나 항공기가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부과됩니다. 저는 약간씩 좀 거짓말을 좀 가끔씩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안 하는데 저는 선박이나 항공기도 재산세를 내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어. 약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선박이나 항공기도 재산세가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산세 과세 대상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어디에서 세금이 부과되느냐? 무조건 재산 소재지의 주소지로 나오면 안 돼. 보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토지나 건축물, 주택 등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의 시장 구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입니다. 이거 재산 소재지가 핵심이에요. 재산 소재지 시군구에서 부과되는 것이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다음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죠.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의 시험에서 지문으로 꼭 들어갑니다. 물론 이렇게 독립적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어.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 요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재산세를 종합적으로 내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도 항상 같이 출제가 됩니다.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재산에 대한 변동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매매나 뭐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이렇게 소유권 변동이 엄청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재산세를 누가 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항상 출제가 됩니다. 일단 재산세 내는 사람은 원칙이요. 원칙은 6월 1일 과세 기준 현재 사실상 소유자예요. 이걸 공부상 소유자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꼭 내는 사람이다.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틀리게 내버립니다. 사실상 소유자다.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면 자 그러면 확인 좀 해봅시다. 자 이렇게 5월 31일까지라고 그래. 5월 31일까지 매매 등으로 인해서 잔금이 치러가지고 소유권 변동됐다. 매매로 소유권 5월 30일까지 매매도 소유권 변동됐다. 매매로 매매. 부정시험은 매매가 나와.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이 잔금을 치러가지고 매매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 변동됐다. 그러면 6월 1일 날짜 사실상의 소유자는 당연히 양수인이죠. 그래서 양수인이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양수인이 5월 31일까지 잔금 치러서 소유권이 변동된 것은 당해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이다? 양수인이다 이 말이에요. 양수인. 그 다음에 만약에 6월 2일 이후로라고 그래. 6월 2일 이후로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됐다. 그러면 당연히 6월 1일 넘어가지고 6월 2일, 6월 3일 이렇게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치러가지고 소유권이 변동됐다면 당해년도 재산세 내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례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5월 31일 날짜를 잔금 지급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럼 5월 말까지 잔금이 치러가지고 소유권 변동됐잖아. 그러니까 당해년도 재산세는 매수인, 양수인을 답으로 찍으면 돼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문제 봐가지고 양수인 얼른 찍으면 돼요. 나오면 거의 5월 말까지 잔금 치른 걸로 나와요. 그러나 6월 2일 이후로 매매로 잔금을 지급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당해년도 재산세 내는 사람은 매도인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게 궁금하네. 6월 1일 날짜로 잔금을 치렀네. 6월 1일 날짜로. 하필이면 또 잔금을 치러도 6월 1일 날짜로 잔금 치렀어. 그러면 6월 1일 날짜로 양도라고 그래. 양수한 경우 이렇게 나와 시험은. 그럼 6월 1일 과세 기준일 날짜로 양수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무조건 양수인에게 있다라고 돼 있어. 법에서 정해놨어. 싸우지 말고 양수인에게 있다. 그럼 결론은 과세 기준일 날 6월 1일 날짜로 양수가 되더라도 양수인이 재산세를 내야 돼. 자, 이런 경우는 양수인이 제일 재수가 없다라고 그래. 제일 재수가 없어요. 오늘 6월 1일 날짜로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자, 잔금을 내일 치르자. 그래서 6월 2일 날로 잔금을 치르자 해가지고 6월 2일 날 잔금을 치렀으면 당해년도 재산세는 누가 내는 사람이요? 매도인이 내는 사람이잖아.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실사례로도 꼭 출제되니까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6월 1일 날짜에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소유자가 해필이면 혼자 소유가 아니라 2명 이상 공유로 소유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공유 재산이면 무조건 그 지분권자별로 일일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혹시라도 지분 표시가 없다면 각자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도록 돼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험에 나와 공유 재산은 각 지분권자별로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지분 표시 없는 경우는 그 공유자 중에서 그래 같이 소유하는 공유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그럼 틀려요. 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무슨 죄 있는 건 아니야. 예, 그래서 지분 표시 없는 것은 각자 지분은 뭐 균등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근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틀리게 나옵니다. 무조건 각자 지분권자야. 자, 그리고 이 주택인데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계산한다고 그랬어. 합쳐서. 근데 해필이면 이 주택을 이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 주택의 토지는 을이 소유하고 있네. 을. 그러면 주택인데 건물 토지 소유자가 다르네 지금.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르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주택분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토지 건물을 합산한 그래야 돼. 구분한 그러면 안 돼. 합산해가지고
토지금을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요. 토지금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 그 다음에 하나로 계산된 이 세금을 나눠서 내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 이 건물가액, 토지가액, 건물가액, 토지가액, 꼭 가액 비율, 건물, 토지, 가액 비율, 가액 비율에 의해서 각 소유자별로 내면 되는 거예요. 각 소유자별로 과세한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각 소유자별로 과세한다. 오케이? 예. 주택에 대해서 건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건물을 각각 구분한 과세 표준으로 구분하여 그럼 틀려.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주택분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 토지, 가액 비율에 의해서 나눠서 소유자별이다. 여기를 또 면적 비율로 얼마 전에 다른 시험에 모의고사에 나왔더라고. 면적 비율로 나누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가액 비율로 나눠야 되죠. 물론 조금 전에 밑에 토지를 나눌 때는 그 건물 면적별로 나눠요. 토지 나눌 때는 건물 면적별로 나누지만 주택의 세금을 나눌 때는 꼭 가액별로 나눈다는 것, 꼭 주의해야 돼.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이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토지 건물을 합쳐서 주택분 세금을 내.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계산된 세금에다 여기다 지분율, 조금 전에 그 지분권자별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분 비율을 곱해. 지분비를 곱해가지고 각 지분권자별로 납세의무 져요. 결론은 주택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든 주택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든 간에 이 주택이라는 세금을 계산할 때는 토지 건물을 구분이요, 합산이요? 합산해가지고 꼭 세액 계산한다. 그리고 합산된 주택의 세금을 뭘로 나눈다? 가액비율로 나눈다. 공유재산은 뭐 비율로 나눈다? 지분 비율로 나눈다. 참 잘해줬어. 그래요. 공유재산은 지분 비율로 나눈다. 공유재산은 지분 비율로 나누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건물 토지 가액 비율로 나눠서 소유자별이다.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줬어.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주택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은 이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이 있어. 신탁재산인데 수탁자 명의로 돼 있을 뿐이야. 실제 소유자는 위탁자 거지? 그래서 위탁자의 소유자산이야. 그러면 누가 재산세 내야 돼? 위탁자가 내야 돼. 여기를 수탁자로 내버리네. 그럼 틀린 거예요. 한 글자 차이요. 수탁자냐 위탁자냐? 당연히 수탁자 명의로 돼 있을 뿐이지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소유자산이죠. 당연히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이거 넘어가겠어요. 하여튼 재산세는 이렇게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 5월 30일까지 매매로 잔금 치러서 소유권 변동은 무조건 양수인이라는 것,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짜로 양수도 양수인이라는 것,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치러가지고 소유권 변동된 것은 매도인에게 당해연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것, 공유재산은 각각의 일일이 다 지분권자별인데 지분 표시 없으면 각자 주는 균등이라는 것. 특히 이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주택분 세액 계산하고 가액 비율에 의해서 소유자별로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 공유주택도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주택분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 지분 비율로 해서 각각 지분권자별로 납세 의무 진다는 것. 꼭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 의무 진다는 것 됐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 출제해야 된다고 보시고 봐야 돼. 그럼 지금까지 이제 원칙을 봤어. 근데 외외요. 외외는 이제 뭔가 사유가 있으면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납세 의무 지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납세 의무 지는 거다. 그래서 외외가 되는 거죠. 먼저 공무상 소유자죠. 방금 5월 31일까지 그러면 5월 31일까지 매매 등으로 인해서 잔금을 치렀어. 그러면 양수인 명의로 등기를 쳐야 돼요. 근데 매수자 양수인 명의로 등기를 안 넘어갔네. 잔금을 치렀는데 매매는 소유권은 변동됐는데 양수인 명의로 등기가 안 돼 있어. 산 사람 명의로.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 자 매도인이 공부상 소유자로 돼 있지.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매매 등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변동이 있었으면 그러면 양수인 명의로 등기 안 돼 있고 공무상 자기 명의로 돼 있으면 이 사실을 시장 군수 등한테 신고를 해줘야 돼요. 네? 무조건 신고할 의무가 있어. 5월 말까지 잔금 치러서 소유권 변동된 것에 대해서 양수인 명의로 돼 있지 않고 공무상 매도인 내 명의로 돼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도록 돼 있어요. 근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되지 않아 버렸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알 수가 없게 됐다. 그때는 공무상 소유자예요. 그때는 공무상 소유자예요. 다시 한번 5월 말까지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양수인 명의로 등기 안 돼 있고 공무상 매도인 명의로 돼 있어. 그러면 공무상 매도인은 이 사실을 신고해 줘야 돼. 신고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알 수 없으면 누가 재산세 낸다? 공무상 소유자다 이거요. 그 다음에 주된 상속자가 내는 경우도 있어. 상속이 개시된 건데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해야 돼. 상속 등기가 안 쳐이고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인별로, 이걸 상속인별이요. 사실상 상속인별로 소유자를 신고되지 아니한 때. 그러면 상속은 된 건데 근데 상속 등기를 각자 안 치고 등기도 안 치고 또 상속인별로 이를 신고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한 사람이 돼야 돼. 주된 상속자이다 그래. 이때 주된 상속자는 민법이라고 그래.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이 사람이 재산세를 내게 돼. 만약에 여기까지만 우리가 중개사 시험에 내는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 있다. 그러면 2명 이상 그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를 우리가 주된 상속자라고 그래.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일단은 뭐다? 높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된다는 것. 어쩔 때 주된 상속자가 된다? 상속 등기 되지도 않고 상속인별로 따로 신고도 안 됐을 때, 피상속인 명의로 됐을 때 그때만 우리가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버려요. 상속 등기는 이행되지 아니하였지만 그래. 상속 등기는 이행되지 아니하였지만 상속인별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했을 때도 주된 상속자다 그러면 안 돼. 신고가 됐을 때는 신고된 자별로 내면 돼.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된 자별로 내면 돼.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매수 계약자가 납세금을 치는 것은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 소유재산이에요.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재산인데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사용권을 이제 무상으로 부여를 받아버렸네. 그러면 국가 등 소유재산을 내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공짜 사용권을 미리 받아버린 거야. 미리 받아버렸으면 국가 등 소유로 돼 있어도 내가 무상으로 사용권을 미리 받았으니까 매수 계약을 맺은 내가 매수 계약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매수 계약자로 봐버려요. 이런 경우도 국가 등이 돈을 미리 받아 선수금 돈을 받아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조성한 토지인데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해줘 버려. 그러면 이렇게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국가 등록도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무상 공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봐버려요. 그럼 매수계약자에 해당될 때는 국가 등 소유로 돼 있어도 재산세를 꼭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계약자로 틀리게 잘 냅니다. 매도 아니에요. 매수계약자이다. 꼭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야 된다.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래야만 매수계약자다. 국가 등 소유로 돼 있어도. 그 다음에 종중재산이죠. 문중재산이 있어. 그러면 종중이 납세 의무자가 돼야 돼. 근데 이 종중재산이 내 개인, 나의 명의로 돼 있어. 개인 명의로 돼 있어. 그러면 개인 명의로 된 공무상 소유자 나는 이걸 종중 소유재산이라고 신고를 해줘야 돼. 종중 소유재산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공무상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종중 소유재산임을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공무상 소유자다 그럼 틀려. 종중 소유재산으로 신고되면 종중이, 종중 소유재산으로 신고되지 않으면 공무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꼭 주의해야 돼. 그 다음에 요 수입하는 경우는 뭐 다 맞히니까 6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재산세 내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환위로 정하지 아니하고 뭘로 정해진 거?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해진 거. 도시개발 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 시행자지 종전 토지 소유자를 이렇게 틀리게 내버려. 종전 토지 소유자 그러면 안 됩니다.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토지는 무조건 사업 시행자이다 그래야 돼. 그 다음에 사용자는 별표 3개 무조건 출제되죠. 사용자는 항상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할 수 없다.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용자가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지.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누구다?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없지만, 요거 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어. 여기서 파산 재단, 재산이라고 있어. 파산 재단,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파산 재단, 재산에 대해서는 파산 종결, 파산이 종결될 때까지, 파산 종결이 결정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파산 재단, 재산의 경우는 파산 종결 결정일까지 누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봤습니다. 자, 요 가로 7번인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거를 이렇게 출제되지 않고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소유권 소송, 소유권이 지금 소송 중에 있다는 거야. 소유권에 대한 소송 중에 있어서 소송 중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않지. 소유권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와도 뭐가 된다? 사용자다. 사용자가 재산세 내는 경우도 있어. 어쩔 때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우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사용자가. 근데 물론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사실상 소유자가 내야 되고 확인되지 않을 때만 사용자가 내는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산세 납세 의무자 봤습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 과세상 토지입니다. 자, 재산세 과세상 토지인데 현행 우리 이제 토지 재산세는 자, 일단 주택 토지는 들어봐요. 주택의 토지는 주택으로 합산해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주택을 뺀 나머지 상가 등 토지는 재산세를 따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따로 하는데 이 토지라는 것이 수없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지고 있죠. 토지는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토지를 사용 목적에 따라 지적 공부상에는 28개 지목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토지를 28개 지목으로 나눠서 등록해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 재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는 이 토지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토지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재산세를 따로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몇 가지로 나눈다? 3가지. 앞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3가지로 나눕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용인시에도 토지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파주시에도 내가 토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제가 가평군에도 토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저기에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 이 토지 소재지 시장 군수는 자, 용인시에 있는 내 토지 여러 개 토지는 토지 소재지가 용인이잖아. 그러면 용인시장은 용인시에 있는 내 거 여러 개 토지를 3가지로 나눠서 계산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성남시에도 내가 토지가 여러 개 있으면 그러면 토지 소재지 성남시장이 내 거 여러 개 토지를 3가지로 나눠서 계산한다 이거지. 가평군에도 내가 여러 개 토지가 있다. 그러면 가평군수가 내 토지를 3가지로 나눈다 이거예요.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해서 계산한다? 3가지로. 그 3가지가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산으로 꼭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것 엄청 중요해요. 이 기본이에요, 기본. 예? 기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3가지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3가지 토지. 그러면 어떤 토지가 분리과세 토지가 되고 어떤 토지가 별도합산이고 어떤 토지가 종합산이가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적공부상에는 토지가 몇 개 지목으로 등록된다고? 28개 지목으로 등록돼. 그럼 그 지목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지목에 대해서 무조건 나와. 지목에 대해서 무조건 나와. 나도 옛날에 지적에 관한 지적법 강의를 해본 사실이 있어. 그래서 지목에 대해서 꼭 시험에 나와. 제가 강의할 때는 24개 지목이었어요. 지금은 4개 더 늘어나가지고 28개지만 제가 강의할 때는 24개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28개로 등록을 해요. 근데 우리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몇 가지 토지로 구분해서 계산해? 3가지 토지로. 그럼 뭐가 더 어려워? 공시법이 더 어려워? 세법이 어려워? 공시법이 어렵잖아. 28개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토지는 뭐예요? 세 가지로. 예? 세 가지로. 그리고 세 가지로 구분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리과세 토지 알고 별도합산 토지 알고 나머지는 뭘로 가면 돼? 종합산 그러면 되잖아. 예? 그죠? 그러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법이 쉬운 거예요.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세 가지 토지로 구분할 때 어떤 토지가 어떻게 되고 이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분리과세 토지, 별도합산 토지, 종합산 토지로 나눠지는데 이때 이 분리과세 토지는 주로 이제 생산성 있는 토지와 사치성 토지로 또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생산성 있는 토지는 자, 이걸 먼저 설명한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자, 이 세 가지로 토지로 나눌 때, 별도합산 토지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안 써도 돼. 별도합산 토지는 상가나 사무실 등 그래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토지요. 영업용 또는 사업용이라고 그래. 사업용 토지가 바로 우리는 별도 합산 토지가 됩니다. 오케이? 별도 합산 토지는 주로 영업용 토지다. 이거요. 영업용 토지다.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가 있어. 영업용이요? 영업용이 아니요? 영업용이지. 그럼 무슨 토지가 돼? 별도 합산 토지가 되는 거예요. 일반 상가, 사무실 등의 토지가 있어. 일반 건축물의 토지가 있어. 뭐가 돼? 별도 합산이야. 별도 합산. 차고용 토지 뭘로 해야 될까? 별도 합산이 해야 되지. 영업용이. 항상 우리가 살면서 눈치가 있어야 돼. 나는 지금 별도 합산 토지를 설명하고 있어. 그럼 대답 잘 해주세요. 차고용 토지 무슨 토지가 된다? 별도 합산 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키장이나 일반 해운대 골프장은 아니야. 스키장이나 일반 골프장으로 원형을 그대로 보존된 임야가 있어. 간단히 말하면 스키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토지가 있어. 그런 토지도 뭐가 된다? 별도 합산이야. 무조건 사업이 이용되는, 영업이 이용되는 그런 토지는 뭐가 된다? 별도 합산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은 나대지, 무허가 토지 등 비사업용 토지가 바로 해당됩니다. 무허가 등 비사업용 토지가 바로 종합합산입니다. 앞으로 그럼 비사업용 토지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어.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내가 설명하고 있어. 자,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로 돼 있다. 무슨 토지로 부과한다? 종합합산으로. 실제 경작되지 않는 농지가 있다. 농사 안 짓고 있는 농지가 있다. 그래, 종합합산.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가 있다. 종합합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의 토지가 있다. 뭐요? 종합합산. 뭔가 부당한 건축물의 토지는 또 종합산으로 가야 돼. 사용 승인이 없는 건축물의 토지,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 오케이? 그런 것들. 실제 경작되지 않는 농지. 근데 그리고 들어봐요. 상가나 사무실 등 건축물의 토지인데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되고 있어. 그 초과되는 토지도 뭐 해야 돼? 종합산으로 가야지. 예? 상가 등 토지인데 일정한 기준 면적을 더 초과된 부분이 있어. 초과되는 부분은 쓰잘데기 없는 토지 아니야? 그래서 기준 면적을 더 초과되는 그런 토지도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종합합산은 항상 머릿속에 뭘 생각하자? 무허가나 사용 승인 받지 아니한 그런 위법 건축물의 토지, 또 기준 면적이 초과되는 그런 초과 부분의 토지, 또 실제 경작되지 않는 농지 등 그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리과세 토지는 어떤 토지냐? 분리과세 토지는 자, 여러분들 생산성이 있는 토지와 사치성 토지로 또 두 가지로 나누죠. 생산성 있는 토지, 사치성 토지. 그래서 생산성 있는 토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실제로 경작되는 농지. 실제 농사 짓고 있는 농지는 봐요. 뭐예요? 생산성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세율을 낮은 세율을 곱해. 저율이라는 것이 세율이 낮은 거예요. 세율을 낮게 적용해. 그 다음에 사치성 토지는 아주 높은 세율을 적용해버려. 높은 세율을 적용. 그리고 생산성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렇게 생산성 토지와 사치성 토지. 사치성 토지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사치성 토지는 두 개만 적용해. 두 개가 있어요. 해운대 골프장 토지,
고급 오락장 토지. 해운지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으로 쓰는 토지는 사치성 토지예요. 이거는 작살 내버려요. 4%로 세금 부과해버려요. 4%. 여러분 4%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고급 오락장 토지가 있는데, 들어봐요. 고급 오락장 토지가 있는데 재산세 과세 표준이 하여튼 한 시가는 한 17억 정도 되는데 과세 표준이 10억이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그 10억에다 4%면 4천만 원 재산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래네. 엄청나는 거예요. 4%. 해운지 골프장 토지, 고불학장 토지는 4%. 해운지 골프장, 고불학장 안 쓰겠습니다. 이게 높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돼. 그 다음에 생산성 있는 토지는 낮은 세율로 적용합니다. 낮은 세율. 농사 짓는 농지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낮은 세율은 1,000원당 0.7짜리가 있어. 1,000원당 0.7짜리가 있고 1,000원당 2원씩 내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걸 낮은 세율이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이제 토지는 세 가지로 나눈다.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상가, 사무실 등 보통 사업에 이용되는 그런 건축물의 토지 등 사업용 토지는 별도합산이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인 나대지나 무허가 토지 등은 실제 농사 안 짓는 토지 등은 종합합산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리과세는 생산성 있는 토지는 낮은 세율, 사치성 토지는 높은 세율로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진다. 그리고 생산성 있는 토지는 낮은 세율 적용, 그 다음에 사치성 토지는 높은 세율 적용. 그러면 분리과세 토지를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들어봐요. 분리과세 토지는 각 토지가액에다가 일일이 각 토지가액에다 곱하기 세율, 생산성인 것은 낮은 세율, 그 다음에 사치성 높은 세율, 이렇게 차등 비례세율 곱해가지고 일일이 토지별로 계산합니다. 분리과세는 일일이 토지별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토지별로 부과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별도합산하고 종합합산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합쳐서 계산하는데 재산세는 어차피 시군세예요. 그러면 내가 상가 등 토지를 합칠 때 시군별로 합칩니다. 시군별로 합친다. 그러니까 내가 용인시에도 상가 등 토지가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가평군에도 여러 개 있어. 상가 등 토지가. 그러면 용인시과 상가 등 토지만 용인시장이 합쳐서 세금 계산하고 가평군에 있는 상가 토지만 따로 가평군소가 합쳐서 계산합니다. 상가 토지를 합치는데 국내지를 다 하나로 합쳐 시군 단위별로 따로따로 합쳐 시군 단위별로 따로따로 합쳐가지고 여기다 세율로 곱해가지고 시군별로 계산합니다. 근데 이때 세율은 이 합산가액이에요. 합산가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산합니다.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이 나오면 이걸 생각하면 돼. 전기요금 계산을 알면 돼. 전기요금은 전기 사용량 구간이 있어. 구간에 따라서 많이 사용할수록 요율이 높아. 곱해주는 율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 요 시군별 합산가액이 높아갈수록 세율이 올라가. 즉 여기서 초과 누진세율은 0.2%에서 0.4%까지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0.2%, 0.3%, 0.4%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허가 등 종합합산 토지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시군별로 합산해서 세금 계산입니다. 시군별로 합산해가지고 합산 가액에다가 이것도 초과 누진세를 곱해줘요. 초과 누진세를 곱해가지고 이것도 시군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시군별로 계산한다. 여기서 이제 초과 누진세율은 0.2%에서 0.5%까지 됩니다. 0.2%에서 0.5%까지 이렇게. 자, 결론 짓겠습니다. 결론. 자, 다시 한번 결론. 이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계산한다.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자, 먼저 별도합산은 상가 등 영업용 토지다. 그리고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토지인 무허가 등 토지가 종합산이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 토지는 생산성 있는 토지와 사치성 토지로 구분해 준다. 그래서 생산성 있는 토지는 낮은 세율, 사치성 토지는 높은 세율. 그래서 토지마다 생산성 있는 농사 짓는 농지 등은 낮은 세율, 해운지 골프장 토지는 높은 세율, 이렇게 차등의 비례세율을 곱해서 토지별로 일일이 세금 계산한다. 그런데 별도합산하고 종합합산은
합쳐서 세금 계산한다. 여러 개 토지를 합친다. 합칠 때 같은 시, 같은 군에 있는 여러 개 토지를 합친다. 시군이 다르면 달리 합쳐야 돼. 달리. 시군별로 합쳐가지고 합친 금액에 따라 단계별 초과 누진세를 곱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꼭 별도합산이 상가등하고 종합합산이 비삼용 토지는 합쳐서 세액 계산한다. 어떻게 합친다? 시군별로 일일이 합쳐서 계산해 준다. 세율도 합친 가액에 따라 초과 누진세를 곱해준다. 초과 누진세를 분리과세는 토지별로. 그러면 잠깐만 더 확인만 하고 이제 이해는 됐어요. 이제 재산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해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분리과세 토지는 무슨 토지로 나눠진다? 생산성 토지와 사치성 토지. 그래서 각 토지마다 세율을 달리 곱해준다. 생산성 있는 토지는 낮은 세율, 그리고 사치성 토지는 높은 세율. 생산성 있는 토지는 낮은 세율, 사치성 토지는 최고로 높은 세율. 그래서 토지마다 세율을 곱해가지고 토지별로 세금을 계산해 준다. 그러면 이러한 분리과세 토지는 이렇게 생산성 있는 토지는 낮은 세율인데 실제로 경작되는 개인 소유 농지 같은 거, 또 기준 면적 이내 목장 용지 같은 거, 기준 면적 이내 목장 용지 등 이런 것들, 기준 면적 이내 목장 용지, 또 보호가 필요한 이렇게 보호나 육성이 필요한 그런 임야 같은 거, 공원 자연 환경지구 임야, 상수원 보호구역 임야 등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임야 등 이런 것들은 생산성이 있는 토지로서 뭘 한다? 낮은 세율입니다. 이때 이제 낮은 세율은 토지가액에다가 1,000분의 0.7, 1,000분의 0.7이면 0.07%예요. 0.07%. 그 토지가액에다가 1,000분의 0.7을 곱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내 토지가액이 1억이다. 그럼 거기다가 1,000분의 0.7을 곱해요. 어떤 토지가 그렇다고? 자, 제가 한 것만 정도 이해만 하면 돼. 실제 농사짓다 이 말이야. 실제 농사짓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 실제 농사짓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법인 단체 소유 농지는 요거 잘래. 복지시설 소비용 농지,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자, 복지시설 소비용 농지, 복지사업자, 복지시설 소비용 농지, 실제 경작되는 개인 소유 농지, 이런 것들은 가장 낮은 세율을 해야 돼. 또 기준면적 이내 목장용지, 기준면적 이내란 말 들어가야 돼. 기준면적 이내 목장용지, 보호가 필요한 상수원 보호구역 임야, 공원 자연환경지구 임야 등 이런 것들이 뭐야? 1,000분의 0.7,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생산성이 있어. 요것도 공장토지도 생산성 있는 거야. 공장토지도 생산성 있지. 그래서 공장토지는 입지란 말 꼭 들어가야 돼. 입지에 관한 법률, 그 입지에 관한 법률에서 기준면적 이내, 이렇게 입지, 기준면적 이내 그런 공장토지, 기준치 면적 이내, 입지 기준치 면적 이내 공장토지도 낮은 세율이요. 근데 1,000분의 0.7이 아니야. 1,000분의 2를 해야 돼. 1,000분의 2. 여러분들, 농사짓는 농지는 공장토지보다 낮아야 돼. 농지는 1,000분의 0.7, 공장토지는 1,000분의 2, 공장토지는 좀 더 낸다니까? 1,000분의 2,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1,000분의 2요. 이것도 1,000분의 2. 기타 공급용인 염전, 소금 채취하는 거, 염전이라든지 터미널 나와, 터미널용 토지, 개발삼용 토지, 염전, 개발 터미널 토지, 개발삼용 토지, 뭐 이런 것도 이것도 공급용 토지라고 그래. 이런 것도 1,000분의 2입니다. 염전도 소금을 채취하니까 공장 토지처럼 생산성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얼마 적용한다? 1,000분의 2. 뭣도 개발삼용 토지, 터미널 토지 이런 것도 1,000분의 2가 되는 겁니다. 1,000분의 2가 된다. 그러면 정리하죠. 실제 경작되는 농지는 1,000분의 실제 경작되는 농지, 기준면적 이내 목장용지, 보호가 필요한 임야 등 이런 것들은 1,000분의 0.7. 그래. 그 다음에 입지 기준면적 이내 공장토지는 기준면적 이내 공장토지는 조금 높아. 1,000분의 2. 이렇게 1,000분의 2. 자, 그 다음에 사치성 토지를 보겠습니다. 사치성은 작살내버려. 작살내버려. 1,000분의 44% 최고 세율이라고. 뭐라고 그래? 최고 세율이요. 4%가 최고 세율이에요. 재산세. 두 가지 토지밖에 없어. 해운지 골프장 토지, 고보락장 토지. 해운지 골프장 토지,
고보락장 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분리과세 토지는 이해됐죠? 분리과세 토지는 생산성 있는 토지는 낮은 세율이죠? 근데 생산성 있는 토지 낮은 세율도 또 두 개로 나눠지네. 농지나 목장용지, 임야 등은 1,000분의 0.7. 공장 토지는 1,000분의 2. 염전 등 공급용 토지도 1,000분의 2. 오케이. 그 다음에 사치성인 해운지 골프장, 고보락장은 1,000분의 40. 참 쉽죠? 예,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별도합산으로 갑니다. 자, 별도합산은 무조건 상가나 사무실 등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토지, 일반 영업용.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합쳐서 계산한다고 그랬지. 합칠 때 어떻게 합쳐? 같은 시, 같은 군에 있는 여러 개를 합쳐서 그리고 초과 누진세율을 쓴다고 그랬죠? 시군별로 합쳐서 초과 누진세율 0.2%에서 얼마까지? 0.4%까지 이렇게 합쳐서 0.2%에서 0.4%까지 합쳐서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시군별로 합쳐서 계산이요. 시군별로 상가 등 토지만 시군별로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고 그래. 별도 합산 토지라고 그래. 합쳐서 계산한다라는 것. 이렇게 시군별로. 이것도 우리가 별도 합산 토지로 해야 돼. 보세요. 스키장 밑줄. 해운제 골프장이 아닌 일반 골프장 토지로서 원형이 보존된다. 스키장 나오면 영업용 아니야 이런 거. 영업용. 이렇게 영업용 토지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조건 별도 합산이요. 또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도 뭐가 된다? 영업용이요. 영업용. 앞으로 일반 상가 사무실,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등 스키장 뭐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나오는 그런 임야 등 뭐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스키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임야가. 그럼 당연히 이건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죠? 그런 것은 무조건 뭐다? 별도 합산 대상이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산으로 갑시다. 종합산은 시군별로 합쳐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시군별로. 초과 누진세율. 자, 0.2%에서 0.5%까지 시군별로 합쳐서 계산한다. 시군별로 합쳐서 계산해 준다. 뭐 0.2%가 이제 1000분의 2가 될 것이고 0.5%는 1000분의 5가 될 것이죠. 그러죠? 1000분의 2가 0.2%고 1000분의 5가 0.5%예요. 출제자 마음이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로 내는 사람도 있고 0.2%에서 0.5%로 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마음이에요. 1000분의 2가 어차피 0.2%고 1000분의 5가 0.5%니까 이거는 4개만 알면 돼. 4개만 알면 돼. 실제 경작되지 않는 농지, 뭔가 기준치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초과 목장용지, 기준 면적 초과 공장토지,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 무허가 또는 사용 승인이 없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하나 더 나대지,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등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되는 것이다. 됐어요? 종합산 토지는 시군별로 묶어서 계산합니다. 시군별로 묶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하고 바로 쉬겠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주택 토지는 주택으로 세금 계산하고 주택 토지를 뺀 나머지 모든 토지는 세 가지로 나뉜다.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먼저 별도합산이 쉬워. 별도합산은 상가, 사무실 등 영업에 이용되는 사업용 토지만 별도합산 토지가 된다. 그리고 시군별로 묶어가지고 합쳐가지고 초과 누진세를 곱해가지고 시군별로 세액 계산한다. 그 다음에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같은 거,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 실제 농사 안 짓는 거, 기준면적 초과 토지 등 이러한 비삼용 토지는 종합산 대상이다. 시군별로 묶어가지고 합쳐서 초과 누진세를 곱해서 시군별로 세액 계산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분리과세 토지는 토지마다 세금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때 생산성 있는 토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사치성 토지는 높은 세율을 곱해준다. 이때 생산성 있는 그런 토지는 실제 경작되는 농지나 기준면적 이내 목장용지나 어가 보호가 필요한 임야 같은 상손 보호 임야 등은 가장 낮은 1,000분의 0.7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입지 기준면적 이내 공장 토지나 염전 등 이런 개발 삼용 토지 등 이런 것들은 1,000분의 2를 곱해줘서 계산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해운지 골프장 토지나 고불악장 토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가장 높은 세율인 1천분의 40을 곱해주는 거다. 그래서 분리과세 토지는 토지마다 계산하는데 극과 극이다. 극하고 극. 가장 생산성 있는 토지는 가장 낮은 세율, 사치성 토지는 가장 높은 세율, 극과 극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토지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모두 안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상가 등 별답산 토지하고 나대지 등 종합산 토지 두 가지 토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고 분리과세 토지는 모두 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분리과세, 별답산, 종합합산 세 가지 토지로 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 토지로만 과세되겠네.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토지? 그래, 별답산하고 종합합산 두 가지 토지만 종합부동산세 내게 됩니다. 됐어요? 네, 좀 쉬었답니다.